네, 이처럼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이 조사에 나서는 가운데 제대로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벌어진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문건이 현재 드러났고요. 탱크가 200대, 장갑차가 550대, 또 특전사 1,400명이 투입을 해서 진압을 한다라는 좀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건 내용을 보면요,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병력들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느 지역, 서울 어느 지역에 배치한다는 계획도 있고요. 예. 계엄령 선포 전에 위수령을 먼저 선포해서 위수사령관을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해서 예. 네. 청와대 좌우를 지키는 백호부대와 청룡부대를 우선적으로 강화문 일대의 위수령 지역을 확대해서 먼저 전진 배치한 후 소요 사태가 더 발생하게 되면 네. 뭐 군이 당연히 이제 출동하게 되면은 민간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경비 계엄으로 이제 병력을 증강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에 불응하는 민간인들을 체포해서 경찰에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 또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비상 계엄을 선포해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는 사실상 반란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 문건을 보면 다수 군 중에 군인이 폭행당해 진압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 위수 사령관으로 하여금 발포를 허가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촛불 집회가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한 평화 집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 집회 발포 계획까지 세운 이유,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는 그 어디에도 이 문건에 찾아볼 수 없고요. 예.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상정해서 만든 문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반영된 네. 군부 구테타, 친위 구테타 문건이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건이 공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요. 네. 첫째,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을 어느 곳을 어떻게 피신시켜야 된다라는 문건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런 문건은 단 한 건도 없이 어. 국민을 작전 대상으로 인식하고 예. 네. 중화기로 무장한 탱크를 앞세워서 특전사 병력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5.18 광주 진압을 그대로 적용한 문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까지 젊은 층의 경우에는 겪어본 적도 없고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이 단어 뜻 자체도 잘 모르실 텐데요. 뭐 위수령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좀 한번 의미와 차이점을 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위수령은 모법이 없는 그야말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그 군대가 민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일 협정 반대 시위할 때 이 위수령이 선포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네. 비상계엄 전에 뭐 경비계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차례 이제 제주도에도 사실상 4.3 때 계엄이 발령됐었거든요. 예. 네. 뭐 여순 반란 때도 그랬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것을 문건에 담으면서 네.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생소하죠. 군인이 민간인을 체포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화 속에서 우리 얼마 전에 개봉한 그렇죠. 1987 영화 속에서나 이제 옛날에 이랬구나라는 어떤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 네. 뭐 구석기 시대하고 비슷하게 이제 인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그러한 법률로서 작동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네. 있고 계엄도 사실상 비상계엄에서 경비계엄으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군이 사법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계엄하에서는요. 단심제입니다. 우리 이제 평시에는 3번의 재판을 우리가 억울할 수 있으니까 네.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
이 계엄하에서는 단심제입니다. 그것도 군인들이 재판을 하게 되는 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2.12 군사반란 이후에 그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계엄에 반발하고 탄핵 인용이 안 되고 기각에 대한 반발을 하는 야당 정치인들 당시 지금 여당이 됐죠. 예. 그리고 제야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이 그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를 해서 일사천리로 기소하고 군사법원에 회부를 하게 되면요. 네. 사실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하는 개념, 일거에 제거하는 개념인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거는 내란 예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예. 형법상 뭐 유기징역형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하한선이 이제 거의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한선만 정해져 있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지금 빨리 긴급 체포를 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이 군검찰이 지금 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이 과거 사이버 TF 댓글 TF 장을 했고요. 예. 세월호에 이분들이 기무사가 TF를 구성해서 관여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자리를 옮겨서 검찰단장으로 갔으면 이거 수사를 개시해야 되는데 네.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분에게 우리가 과연 수사와 기소를 맡겨도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민간 검찰이 중심이 돼서 그 군검찰과 합동 수사본부를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전 이것도 과연 가능한지 정보가 군에서 이제 나오고 군에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민간 검찰이 군 검찰을 진두지휘할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그러면 결국은 특검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하고 정의구현 사재단을 사찰하고 예. 또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신부님이 가입해 있는 단체를 도감청하고 네.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두 가지 사안을 묶어서 저는 특검을 해서 이제 군은 사실상 특검 대상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것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지만은요. 특검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사실상 이제 특검이 군을 들어가서 이제 강제 수색을 하고 뭐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안은 그냥 또 역사 속에 흐지부지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기무사 문건의 최초 명령자 그리고 최종 보고받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추론컨대 기무사는 그 작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분들은 그냥 그 사생활 감시하고 동향 파악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상 국정원 요원한테 군복 입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병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대한민국에 이제 그러니까 기계화 보병 사단이 6곳이 있는데요. 이 6곳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는 사실상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작전을 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전투부대의 상급 부대가 이것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육군 본부 그리고 당시 이 병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삼군사령부가 이 문건에 저는 관여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더 윗선으로는 청와대 경호실이 아마 이제 대테러 그리고 북한의 특작 부대에 대한 어떤 방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호실과 안보실에서도 관여했을 개연성이 저는 매우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을 저는 확대해서 당시 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예. 네. 그리고 그 경호실장도 사실상 이제 육사 출신이 당시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장준규 이런 분들한테 좀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육군참모 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고흥모 중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하단부 사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죠. 예. 근데 오히려 저를 이제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셨는데 그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강제 수사나 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역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보직 해임을 통해서 더 이상 자기의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증거인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인사 명령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앞서 기무사가 이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앞서 뭐 기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왜 소관도 아닌 민간인 불법 사찰 또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음표가 던져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라는 이제 강박증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예. 모든 정보력을 가동하고 싶은 권력자 욕구가 그 저는 작동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찰하는 기관이 그 권력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무사를 저는 계속 존재시켜야 될 이유를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 관찰권이라는 것은요. 국군 기무사령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분들은 무슨 업무를 하냐면 방첩 업무를 하는 겁니다. 예. 군의 스파이를 잡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군 부대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를 감시를 하는 기구입니다. 두 가지 목적 이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데요. 사실상 두 가지 목적은 잘 하지는 않고 오히려 목적이 없는 권한 밖의 일을 불법적으로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민간인 사찰도 하지만요. 군인들의 사생활도 사찰을 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시기가 되면 그것을 비밀리에 제공해줘서 그 거의 이렇게 찌라시에 가까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네.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저는 큰 문제고요. 지금 이 정부에서도 사실상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 기무 자료를 일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무사는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라고 저희가 이제 8대 요구안을 냈지만 예. 이 정도라면요. 사실상 기무는 해체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국정원 안에 미국처럼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저는 그 신설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네. 아울러서 이제 그 정보사령부와 그리고 국방부 정보본부가 있기 때문에 네. 대북 방첩 업무는 이들이 조금 이관해서 가고 국정원의 방첩 본부를 둔다면 저는 그 뭐 스파이 잡는 일이라던가 반란을 막는 목적의 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군 검찰단이 뭐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문건 작성 관련자 상당수가 기무사에 아직 고위직으로 남아 있고 또 민간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 참 의문입니다. 예, 저는 예. 그것도 의문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뭐 보도되는 것 같이 한 분을 이제 참모장을 해촉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거기에는 14분의 위원이 계시는데요. 4분 빼고 모두 군인입니다. 예. 특히 그중에서 3명이 기무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군인 위원들을 뭐 해촉한다면은 군도 좀 반발하겠죠. 예. 절충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무 출신 3명은 반드시 해촉해야 된다. 예.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3명의 공백을 민간 전문가로 새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혁신을 먼저 한 다음에 예. 기무사를 개혁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전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